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3일 월요일 아침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던 이씨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합니다. 전날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 갔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동한 탓에 진이 빠져 있었죠. 이 부부에게는 갓 성인이 된 20살 딸이 있습니다. 가명 이성아양인데 부모가 결혼식에 가기 전에 아무리 다 컸다 해도 딸이 집에 혼자 있는 게 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인 78세 남씨에게 하루만 집에 와서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했었죠. 딸이 평소에도 외할머니를 잘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은 없었는데요. 그날 집에 도착한 부부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풍겨요. 묘하게 비릿한 쇠냄새랄까요? 게다가 집은 너무도 고요했죠. 딸과 외할머니를 불렀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직 자나? 궁금해하며 안방문을 연 순간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친정어머니 남씨가 칼에 난자당한 채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있던 겁니다. 옆에 이불은 엄청난 피가 스며들어서 이미 축축히 젖어 있고요. 게다가 가장 끔찍한 건 그녀의 양쪽 눈이 모두 칼에 찔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눈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그녀는 결정적으로 목이 관통당하면서 동맥이 끊어졌고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는데요. 온 몸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자창만 31곳이에요. 이걸 목격한 부부는 비명을 지르면서 서둘러 신고를 했죠. 그리고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잠시 현장을 살피게 되는데 부부 침실의 베개와 이불마저 칼로 갈기갈기 찢겨 있더라고요. 괴한이나 도둑이 들었을 거다라고 의심하던 그때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메모가 발견됩니다. 거울에 새빨간 립스틱으로 적힌 광기 어린 문구.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어. 이걸 본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딸이자 손녀인 성아양이 할머니를 살해한 겁니다. 그런데 집안을 뒤져봐도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핸드폰 또한 버리고 간 듯 변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서둘러 이성아 양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다행히 인근 CCTV에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4시간 만에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새벽 4시 반쯤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던 이성아가 1km 떨어진 관공서에 들어간 게 확인됩니다. 재빨리 경찰이 그곳에 달려가는데 도착했을 당시 이성아는 1층 로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순순히 체포됐고 이후 범행일체를 담담히 자백했죠. 도대체 왜 외할머니를 살해한 걸까요? 이게 부모로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분명 할머니 좋아했고 문제가 없었는데 왜요? 여기서 그녀의 범행 동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는 걸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이론인데요. 이들은 남녀 평등을 아예 넘어서 사회 전반에 성별의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가부장 제도를 강력히 비난하는데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남성은 물론이고 남성과 결혼한 기혼 여성조차 가부장 제도를 받아들인 죄인이라면서 혐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성아는 급진적 페미니즘에 빠져 있었습니다. 좀 관심 있어서 기웃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봉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들끼리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남성 혐오적인 행각을 멈추지 않았죠. 실제로 그녀의 메모장을 살펴보면 벌레남을 죽일 계획을 짜야 해. 더러운 쓰레기 남자 성기는 스시칼로 썰어버려야 돼. 이런 무시무시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왜곡된 페미니즘에 빠진 걸까요? 또 여기에는 그녀의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아양은
초등학교 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비극이 계속되는데 중학교 때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겹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는 심한 피해의식과 자기 방어적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급기야 자기 배설물을 갖고 다니기도 했고 생리혈을 먹는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자기 방어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는지 좀 의아한데 전문가에 따르면 방어 기제가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신체 부산물에 병적인 애착을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2018년도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추행을 당하게 돼요. 이 일로 과거 트라우마가 자극이 되었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집에 틀어박힌 채 컴퓨터 앞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아버지는 아유, 야 차라리 이럴 시간에 공무원 준비라도 해. 다그치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또한 방패막이 되어주진 않았는데요. 으이그 못 살아. 왜 저런 게 태어난 거야. 너 한 1년 정도 공부해보고 안 되면 너 그냥 집 나가. 이런 딸을 포기한 듯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성아양은 인터넷에 의존했고 자신을 더 고립시켰고요. 결국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오면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이어졌죠. 그러던 2019년 2월 끝내 그녀는 조현형 성격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조현병 증상은 주로 망상, 그다음에 환청에 시달리면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조현형 성격장애는 좀 다릅니다. 현실 자각 능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쉽게 말해서 망상을 경험하지만 그걸 현실로 착각하진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편집증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당연히 심리치료 필요하고 또 약물도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씨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모든 치료를 거부했던 겁니다. 이게 문제였죠. 사실 그녀가 엄마한테 어릴 적 성추행 당한 사건에 대해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당황했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예 입을 다물게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어릴 때 상처, 극단적 페미니즘, 소통 부족, 조현병 성격장애 이거 다 이해해요. 아니 그런데 이번 사건 피해자는 그렇게 혐오하던 남성이 아닌 본인 외할머니 남씨입니다. 보니까 성장하는 내내 부모와 갈등이 잦긴 했어도 외할머니는 손녀를 그 누구보다 살뜰히 보살피고 또 사랑했어요. 관계도 좋았고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제 여기서 살해 동기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극단적인 피해 망상의 결과였습니다. 자, 이 씨의 머릿속에는 평소 남자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늘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일 자체가 없죠. 그러자 점점 분노의 주체가 바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가부장제에 순응해서 아버지와 결혼해서 나를 낳았고 날 고통에 빠뜨렸다라는 사고방식이었죠. 그러다 여기서 애초에 외할머니가 엄마를 낳지 않았다면 비극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논리가 펼쳐집니다. 즉 할머니가 원흉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게 정말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흐름이죠. 사건 이틀 전 이성아는 부모님이 지방에 가시면서 대신 외할머니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원흉과 단둘이 남는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6월 2일 오후 4시 30분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회칼을 5개나 구매합니다. 이게 칼날이 21cm나 되는 18원 회칼이에요. 동시에 공격할 때 쓸 목장갑 4개도 구매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칼이라는 흉기에 대해서 그녀가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1년 전인 2018년 10월 우연히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접합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손님이었던 29살 김성수가 PC방에서 일하던 20살 알바생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보던 중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잘렸다는 부분에 이 씨가 유독 주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해요. 아니, 더 정확히는 칼로 사람을 직접 찔러보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칼을 사용하는 방법, 신체를 절단하는 방법 이런 걸 다 글로 배우게 됩니다. 다시 사건 당일로 돌아와서 그녀가 준비한 흉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머리를 내려칠 망치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칼 4자루와 망치까지 무기 다 안방에 숨겨두고 할머니를 기다렸죠. 띵동. 할머니 왔어요? 그녀는 너무도 태연하게 웃으면서 남씨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사람은 그날 밤 새벽까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러다 잠시 후 할머니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성아는 조용히 방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핸드폰이 들려 있었는데 행여라도 전화벨이 울려서 할머니가 깰까봐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잠시 후 그녀는 목장갑을 착용했고 칼 2자루를 양손에 하나씩 들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를 계속 주시합니다. 이런 부시럭거리는 인기척에 할머니가 졸린 듯 눈을 뜨게 돼요. 손녀를 보자마자 잘 자라 라는 뜻으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때 손녀의 얼굴엔 감정이라고는 없었죠. 할머니,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무슨 이야기인지 들으려고 할머니가 눈을 제대로 뜬 순간 그녀는 칼로 양쪽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보이는 곳을 그냥 마구잡이로 공격해요. 31번에 걸친 가격에 할머니의 온몸에서 피가 터져 나왔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사방이 고요해졌죠. 그렇게 할머니는 그토록 사랑했던 손녀의 손에 살해당한 겁니다. 이후 딸 이 씨는 어머니의 립스틱을 하나 꺼내요. 그리고 화장실 거울에다가 글귀를 남겼죠. 할머니 죽이고 나도 죽어. 이때 이 씨가 말하길 욕조의 물을 받아서 자신이 그 글귀를 남긴 대로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못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어서 에이씨 하고 그냥 때려치고 말아요. 그리고 새벽 4시 반 할머니의 핸드폰을 챙겨 집을 나왔고 정처 없이 배회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 이 끔찍한 사건은 예고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전에도 이 씨가 할머니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숨기지 않았더라고요. 사건 한 달 전인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남성 혐오적인 문자를 수시로 할머니에게 보냈어요. 이걸 왜 할머니한테 보내냐고. 그 할머니도 손녀가 좀 이상하네 느끼고 있었죠. 근데 워낙 20년 이상 끔찍히 아껴온 손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얘 좀 아픈가 보다 딱하게만 생각하고 넘겼던 겁니다. 2019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성아 양 변호인은 예상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해요. 조현병 성격장애 진단서가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심리검사와 정신감정에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그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고의성이 있고 범죄라는 걸 분명히 자각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재판부 또한 할머니가 오는 것에 맞춰서 범행 도구 구매했고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다라는 걸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징역 25년이 선고되는데 2020년 4월에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재판부는 범인 나이가 아직 어리고 또 죄를 자백한 점을 양형에 참작합니다. 또한 이게 가족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인 부모도 제발 선처해달라고 탄원을 했고요. 여기서 재판부 또한 이 사람이 워낙 성격장애와 반사회적 성향이 짙다 보니
장기간 복역을 해서 개선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이 씨에겐 8년이 감형된 1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동시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이 추가되었고요. 오늘 사건은 어쩌면 부실한 가정 간의 소통 그리고 또 사회 구조가 괴물을 만들어낸 결말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초등학생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는 걸 사회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딸이 심각한 증상을 진단받고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걸 실패했죠. 그녀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주지 못했고요. 심지어 대학에서 성폭행이 이어졌고 가족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어쩌면 막을 수 있었던 사건 아니었을까요? 누가 진짜 그녀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6월 8일 이른 아침, 부산 영도구 신선동 한 건물 1층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던 A씨가 점심 장사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위층에 누가 왔는지 유난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쾅쾅쾅! 재수씨! 안에 계세요? 재수씨! 고성이 몇 분간 이어졌죠. 그리고 남성은 이내 포기한 듯 발걸음을 돌렸고요. 그리고 잠시 후 따르르릉 하더니 중국집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시간이라서 배달 전화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던 A씨가 전화를 딱 받았는데 수화기 넘어 위층에 사는 67세 E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기 말이야, 우리 집에 좀 한번 올라가 봐 줄 수 있겠나? 내 아내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래. 지금 이 전화를 건 E씨는요, 직장 문제로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3세의 아내 서씨와는 주말 부부였어요. 보통 아내 서씨는 일을 마치고 밤 늦게 귀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혼자 있잖아요, 주중에는요. 그래서 그녀가 너무 걱정됐던 남편은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요. 아니 이날따라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거였죠. 집 전화는 물론이고 핸드폰도 꺼져 있고요. 사실 남편은요, 이 중국집 사장에게 전화하기 앞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30년 지기 친구 권 씨에게 아내가 집에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쾅쾅쾅 문 두드리던 소리가 친구 권 씨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죠? 문도 잠겨 있었고요. 결국 중국집 사장 A씨가 이 전화를 끊고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게 안쪽의 통로를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비밀의 통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래층하고 위층만 통하는. 그렇게 내부에 들어가 보는데 어두컴컴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막 옮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양말에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죠. 아래를 보니까 바닥은 온통 시뻘건 피바다입니다. 이거 심각한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얼른 안방으로 향하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옷가지와 이불이 수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봐도 일부러 이렇게 덮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걷어내니까 그 아래서 피투성이가 된 여성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베테랑 형사들의 눈에도 여기는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아내 서 씨는 온몸이 칼로 난자당한 상황입니다. 시신에는 총 25군데의 자상이 있었고요. 이 중 14개는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당시 끔찍했던 상황을 보여주듯 방 안 곳곳에 집기류들이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의 팔에서 방어흔이 발견이 돼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집의 두꺼비 집 그 전원이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인이 이 현장이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아예 전기를 내려둔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정밀 부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아래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피부 조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이걸로 DNA 확보할 수 있었고 범인은 성인 남성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한편 현장에 남겨진 범인에 대한 단서라고는 이 DNA 외에 방바닥에서 발견된 별무늬 모양의 족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족적의 사이즈가 240mm인 거예요. 이게 성인 남성의 발 크기로 보기에는 좀 너무 작잖아요. 근데 DNA는 지금 남성이라고 나왔는데? 그 외에 경찰은요, 피해자의 옷이 외출 상태 그대로였다는 점을 주목했어요. 즉, 범행은 아내 서 씨가 집으로 귀가한 새벽 1시 30분 그 전후로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기도 전에 발생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내 서 씨의 퇴근 시간은 일반적인 직장인과 달라요. 범인이 혹여 그 시간까지 정확히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물론 강도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현장에서 침입이나 도난의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즉 범인은 문 열고 현관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새벽 시간임에도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었다는 점은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게 되죠. 범인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해요.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건 가족관계 남편 이 씨였죠. 하지만 그는 아예 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제외가 됐고 이제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렇다 할 인물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그 아내 서 씨가 딱히 원한을 사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때 서 씨의 채무 관계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서 씨가요, 남편 친구인 권 씨, 그러니까 앞에 그 문 두드리면서 재수 씨 찾아왔던 그 동네 친구요. 그 권 씨한테 1억 원을 빌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큰 돈이 오갔네 싶었는데 여기서 아내 서 씨와 친구 권 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채무 관계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통화 기록을 딱 봤어요. 두 사람이 매일 밤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권 씨라는 사람, 이상할 정도로 이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힘들어했어요. 사실 남편 친구잖아요. 근데 이 죽은 서 씨의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막 대성통곡하고요. 또 장지까지 동행해서 장례를 끝까지 돕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가족인 양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맙죠. 근데 혹시 수상한 관계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짙어지던 가운데 은밀히 경찰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리다가 조용히 경찰한테 말해요. 사실 두 사람 오랫동안 불륜 관계였어요. 네, 그랬던 겁니다. 확인해보니 두 사람은 2000년부터, 그러니까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까지 약 5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권 씨에게도 어떤 살해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참고인 조사 불렀죠. 그랬더니 권 씨가 떨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반응합니다. 범행 추정 시간인 새벽 1시 반, 그때 나는 집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에 친구가 부탁을 해서 서 씨 집에 찾아간 거다. 그 외에는 내가 더 이상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다라는 식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막 집에 찾아온 거, 다급하게 찾는 모습 이런 건 다 목격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범행 추정 시각의 알리바이였죠. 1시 반에 자긴 집에서 잤다고 하는데 권 씨가 혼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권 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외적으로요.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빠진 60대 노인입니다. 목수일을 하면서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딱 봤을 때 막 잔인하게 저렇게 사람을 살인해 놓고 아무렇지 않게 막 재수 씨 괜찮아요? 하고 막 일상생활 할 정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뭐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친구의 아내이자 뭐 그렇다면 내연녀가 되는 건데 내연녀를 지금 참혹하게 살해했다? 경찰도 갸우뚱했습니다. 물론 범죄자를 외모만으론 절대 판단할 수 없지만요. 어쨌든 경찰은 이 사람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조사를 이어갔죠. 아니 그런데 정말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권 씨의 아내가 있어요. 아내 손 씨가 지난 3년간 행방불명된 상태더라고요. 권 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28일에 아내가 남편 너 왜 이렇게 계속 도박만 하냐 이 문제로 다투다가 집을 나갔대요. 근데 남편은 그녀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실종된 지 5일이 지나서야 가출 신고를 합니다. 그러고 좀 더 파보니까 이 아내 손 씨라는 사람의 실종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몇몇 보이더라고요. 손 씨가 남편의 도박에 정말 질령이 난 상태였는데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식, 손자들한테는 각별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서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지난 몇 년간 가족들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한다?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그녀의 지갑과 휴대폰, 이런 중요한 소지품은 집에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남편 권 씨의 수상한 행적도 드러납니다. 아내가 실종되고 나서 직후에 보험사에 달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출 혹은 실종자의 생명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 실종 신고 후에 5년 6개월이 지나면 4천만 원가량의 실종보험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또 아내 이름으로 보험회사 4곳에 상해보험, 암보험을 들었고요. 이후 2년 반 동안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온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하죠. 권 씨가 목수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엄청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종된 아내의 보험료를 매달 꼬박꼬박 낸다? 경찰의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자, 조금만 정리해보면 이 권 씨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아내 손 씨는 실종됐고 내연녀 서 씨는 살해당했어요. 이게 분명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한번 권 씨를 소환해서 은밀히 그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해요. 숨기는 게 있다면 필시 수상한 행동이나 불안한 눈빛을 보낼 테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권 씨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잘 오셨고요. 오늘은 그 피해자 서 씨 때문이 아니고요. 보니까 아내분이 실종 상태시더라고요. 두 분 관계가 어떠셨어요? 여기에 권 씨가 자기 예상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자 크게 동요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괜찮았다. 별 문제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막 눈빛이 흔들려요. 그래서 형사가 계속해서 그를 떠봤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두 분이 자주 싸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부인이 가출하실 때 지갑이랑 휴대폰은 왜 두고 가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러자 권 씨가 점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형사님이 기지를 발휘해서 물이 담긴 종이컵 하나를 물 좀 드세요. 그래서 건네게 돼요. 그래서 권 씨가 그걸 딱 받아드는데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지금 정황상 이 사람이 이 두 여성의 죽음에 연관된 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은 권 씨 DNA를 채취해서 국과수에 보내요. 그 결과 죽은 서 씨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와 권 씨의 DNA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는 걸까? 아니요, 부족해요. DNA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그러다 손톱에 들어간 거다. 라고 하면 돼요. 살인을 밝혀낼 순 없는 거죠. 잡아떼면 소용없는 거고요. 결국 경찰은 권 씨를 좀 더 구슬려서 자백을 이끌어내기로 방향을 바꾸게 돼요. 여기서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했죠.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대로 자백을 하지 않고 자기 업을 풀지 않으면 저승에 가서도 너 고통받을 거다. 동시에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라는 게 그 불교의 가르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유를 했어요.
결국 이런 설득이 몇 시간 이어졌고 권 씨는 체념한 듯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앞서 시작한 스토리 그 서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사람의 불륜이 시작된 2000년부터 약 4년 넘게 권 씨는 그녀에게 매달 용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3년에는 1억 원을 빌려주기까지 했죠. 그래서 아까 채무관계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2004년 하반기부터 이 권 씨, 남자 쪽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일거리가 끊기고 차도 가압류당하고 또 이 와중에 권 씨의 아들 사업에 실패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결국 그는 내연녀 서 씨에게 야, 내가 준 1억 중에 그 돈의 일부라도 좀 갚아달라 라고 절박하게 사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서 씨는 나도 그 돈 뭐 급한데 썼다 라면서 좀 더 기다려달라 거부합니다. 근데 그녀의 태도가 점점 싸늘해져요. 자꾸 보채지 말라 라면서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던 2005년 5월 중순 만난 지 5년째 됐는데 두 사람의 갈등이 극에 달해요. 권 씨가 제발 내 돈 돌려달라 애원하는데도 서 씨가 완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 씨는 좀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서 씨의 뺨을 때리게 되거든요. 그러자 서 씨가 비웃으며 말해요. 네가 날 때려? 야, 너 네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렸냐? 자, 이 말에 권 씨가 순간 바짝 긴장합니다. 또 섬뜩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막 생각을 하죠. 혹시 이 여자 내가 아내 어떻게 한 거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내 돈 1억도 못 받고 내 범행도 다 발각될 텐데. 결국 여기서 그는 서 씨를 죽여서 후안을 없애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 씨는 그냥 때렸으니까 좀 자기가 기분 나빠서 마누라, 와이프 이야기를 꺼낸 것 같은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권 씨가 여기에 이제 긴장한 거죠. 어쨌든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은 하는데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2005년 5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그는 서 씨의 스케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가서 집 현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죠. 하지만 서 씨가 매캐한 연기에 바로 깨어났고요.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때 서 씨도 이거 권 씨가 불 지른 거 아니야? 의심을 했어요. 하지만 권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잡아댔고요. 또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그 집수리 다 도와주겠다 라고 친절히 제안하기도 해요.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6월 8일입니다. 권 씨는 다시 계획을 실행에 옮겼죠. 새벽 1시쯤 퇴근하고 집에 오는 서 씨를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속에는 칼을 품고 있었죠. 그녀와 딱 맞닥뜨렸고 정말 마지막으로 너 내 돈 중에 일단 500만 원이라도 먼저 갚아달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서 씨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우선 좀 자고 내일 얘기를 하자 라고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리고 새벽 2시 그녀가 잠에 들자 권 씨는 품에 숨겨둔 칼을 꺼내 들고 온몸을 찔렀던 겁니다. 이때 서 씨가 저항을 하면서 권 씨 팔뚝 잡았고 그때 범인의 피부 조직이 손톱 밑에 남게 된 건데요. 잠시 후 서 씨의 숨이 멎었어요. 그러자 범인은 치밀하게 흔적을 은폐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자기 발보다 작은 240mm 사이즈의 신발을 신고 일부러 여기저기 족적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피 묻은 옷까지 칼 챙겨서 이건 야산에 유기했고요. 피 묻은 장갑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다 잘게 찢어가지고 변기에 버렸고요. 그렇게 흔적을 다 없애버렸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알리바이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침 일찍 구청에 갑니다. 그래서 막 개인 용무를 봐요. 그러면 서류를 뗀 시간이 거기 딱 남잖아요. 그걸 이제 조작하려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 서 씨, 죽은 서 씨의 남편이자 자기 친구인 이 씨가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집에 좀 가봐달라.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범인이 또 태연히 그 집에 가서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면서 재수 씨 계세요? 이런 연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때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고요. 그것 또한 의도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말이 밝혀지는데 이거 아직 끝은 아니죠. 앞서 실종된 아내 손씨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범인 권 씨는 끝까지 아내 가출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는데 이 또한 경찰의 끈질긴 신문 끝에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권 씨가 내뱉은 말은 제 아내 시신은요, 우리 집 바닥에 있습니다. 네? 지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 안에다가 시신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곧장 부산 영도에 있는 집으로 향했죠. 안방과 거실 쪽 콘크리트 바닥 다 뜯어냈습니다. 그러자 너무 충격적인 현장이 펼쳐져요. 아내 손 씨의 머리는 안방에 있었고요. 몸통은 토막난 채 거실에 묻혀 있더라고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녀가 실종된 2002년 10월 28일 권 씨의 집 뒤편에 있는 목공소에서 그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평소에도 남편의 도박 문제로 갈등이 잦았는데 이날은 유독 좀 격렬했어요. 그 아내가 막 남편을 비난하면서 폭언을 쏟아냈죠. 우리가 이렇게 찢어지게 사는 거는 다 네가 무능력해서다. 이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에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치미는 분노에 이성을 잃더니 결국 아내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를 목 졸라 살해합니다. 이후 권 씨는 완전 범죄를 계획했어요. 먼저 시신을 방수지로 감쌌고요. 안방 구들장 밑에다가 안매장해요. 그리고 5일 지나서 가출 신고했고요. 그런데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퍼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이걸 어떻게 은폐하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인을 저지른 지 2달 반 만인 2003년 1월에 대대적인 집 보수 공사를 시작해요. 그 사람 자체가 30년 이상의 베테랑 목수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죠. 그리고 반드시 혼자 해야 했고요. 진짜 목적은 보수가 아니라 시신 유기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처음 그의 계획은요. 이 시신을 거실 현관 쪽에다가 묻고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릴 생각이었어요. 근데 정작 해보니까 현관의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한 거예요. 시신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범인은 결국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기로 마음먹습니다. 유기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머리와 몸통 분리했고 각각 안방과 거실 현관에 나눠 묻게 돼요. 흙 덮고 시멘트 발라서 2중, 3중으로 아주 꼼꼼히 처리했죠. 얼마나 정교하게 했는지 덕분에 시신 썩는 냄새가 집안에는 풍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되게 무서운데 이후에 집에 방문했던 성인 자녀들과 또 내연녀 서씨까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좀 엽기적인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아내 머리가 안방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범인 권 씨는요, 아내 머리가 묻힌 안방에다가 거기서 이불을 깔고 생활해 왔어요. 처음에는 이불을 깔고 그냥 잘 자는 듯 했는데 자기도 좀 꺼림직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위에다가 침대를 두고 자기 시작합니다. 가증스럽게도 방 안에는 아내와 함께 온 가족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걸어놨고요. 마지막으로 판결의 시간인데요. 안타깝게도 판결 과정은 언론에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내와 내연녀 2사람을 살해한 권 씨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고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좀 놀라셨죠? 지금 2사람이나 죽였는데 15년형. 게다가 생각해보면 2025년 현재 그는 형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상태입니다. 권 씨의 행방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는 이제 우리와 같이 사회에 섞여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재판 당시 권 씨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해집니다. 오히려 이런 걱정을 했대요. 아이고, 내가 마당에 심어놓은 꽃이 있는데 그걸 누가 관리해야 되나? 지금 꽃이 문제인가 싶은데 좀 황당해요. 당시에는 이 15년이라는 형량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거셌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맨 처음 등장한 권 씨가 결국 끝에 이렇게 잔인무도한 살인마일 거라고 상상은 하셨나요? 여러분의 의견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